네이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평론 쓰는 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시험 결정사회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요. 당선, 합격, 계급이라는 책을 낸 장강명 작가님과 함께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장강명 작가님이 쓴 이 장편소설 한국이 싫어서라는 책의 해설을 쓴 인연으로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됐는데요. 모쪼록 1시간 정도 진행되는 이 시간 잘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강명 작가님 모시기 전에 작가님 소개를 제가 간략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작가님은 10년이 넘게 기자 활동을 해 오셨는데요. 정치, 사회, 또 산업 여러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단면을 해부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상도 받았는데요. 그러다가 2011년 한겨레 문학상을 받은 표백이라는 작품으로 소설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후에도 여러 작품들을 통해서 많은 상을 받게 됩니다. 열광금지 에바로드라는 책으로요 수립문학상을 받았고요. 또 댓글 부대로는 제주 4.3 평화문학상과 또 오늘의 작가상, 금음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으로는 이 문학동네 작가상을 수상하면서 문학상 하면 장강명이 떠오르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책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뮤지션 요조 씨와 함께 책 이게 뭐라고 라는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장강명 작가님, 이제 여러분께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장강명입니다.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를 소개해 주신 분은 문학 전문 팟캐스트 낭만서점을 진행하고 계시는 허이 평론가시고요. 네, 팟캐스트 진행하는 두 아저씨, 한 명은 아저씨, 한 명은 청년. 네. 네, 저희 오늘 당선 합격 계급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잘 예쁘게 봐주세요. 네. 떨려요. 네, 장강명 네. 작가님이 사실 뭐 저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건 한국이 싫어서 이전에 그렇죠. 예, 제가 표백이라는 작품을 이제 발표하시고 나서 네. 어떤 모임에서 그때 인사를 처음 나누었어요. 술자리. 그렇죠. 네. 그러다가 제가 작가님의 소설 한국이 싫어서 해설을 쓰게 되면서 네. 또 인연을 맺었고 멋진 이후에 해설을 써주셨고요. 아유 아닙니다. 또 낭만서점에도 출연을 하셔서 제가 2번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예, 여러 이야기를 또 나눴고요. 네. 또 공중파에도 출연을 하셔서 예, 저그 책 이야기를 독자와의 했어요. 만남할 때 한번 진행도 네, 해주셨었죠. 맞아요. 네. 네. 이렇게 또 오늘 네이버 생중계까지 하게 됐는데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오프라인이나 또 네. 공중파와는 다르게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지금 메인 화면에 이렇게 노출되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좀 떨리진 않으셨나요? 엄청 떨리고 지금 이 마이크로 막 이렇게 심장 쿵쾅거리는 소리 막 전달되지 않을까. 혹시 나 배에서 막 꼬르륵 소리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거 걱정하고 있고요. 네. 네이버 V앱 이렇게 저도 뭐 초록창으로 검색 많이 하니까 그러면은 맨날 뭐 이렇게 방탄소년단, 네. 뭐 마마무, 뭐 컴백 뭐 이런 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나 나와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네. 하여튼 굉장히 떨립니다. 그렇죠. 오늘 이 방송이 네. 진행되기 이전에 이미 홍보 배너로 네이버 포털에 네. 며칠 전부터 계속 작가님의 해사한 얼굴이 떠 있더라고요. 무척 반가웠습니다. 네, 그 포토샵 굉장히 많이 된 배너라 가지고 아닙니다. 동영상 보시고 약간 실망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똑같으세요. 이런 거짓말을. 네. 네. 작가님이 뭐 원래 소설가로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네. 그간 여러 작품들을 내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뒤에 보면 장강명 르뽀라는 지금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네. 이 당선 합격 계급이 소설이 아니라 말 그대로 논픽션 이란 뜻인데 이렇게 소설이 아닌 논픽션을 출간하게 됐을 때의 네. 심정은 좀 어떠셨나요? 제가 늘 뭐 이렇게 앞에 기자 출신 소설가 이런 꼬리표 따라 붙고요. 또 그거 되게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뭐 처음에 등단했을 때부터 기자 출신이니까 좀 저널리즘 관점으로 뭐 이렇게 논픽션이나 르포 쓸 생각 없느냐 물어보시는 분들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르포르타주를 쓰고 그것도 아주 현장을 찾아서 취재해서 쓰는 그런 책이었으니까 네.
좀 떨렸습니다. 음. 기자 출신이라고 맨날 이렇게 뭐 앞에 수식어를 붙이더니 이거밖에 못해? 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평가가 나올지 좀 두근두근 거렸고, 저도 책 준비하면서 이거 내가 부끄럽지 않게 좀 완벽하게 취재를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썼어요. 네, 원래 이 책은 리터라는 네. 그 문학 잡지에 연재가 네. 계속 됐었는데요. 네. 저도 사실 작가님이 이 책을 준비하실 때의 상황을 좀 넌지시 알고는 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시지 않나요? 예, 이 책에 제가 뒷부분에 실제로 등장하시는데 여기서 저의 주요 취재원으로서 네,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 네. 예, 제 말이 실리기도 했는데 뭐 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오프라인에서 네. 제가 어떤 그 독자의 만남을 진행할 때도 작가님이 그 자리에서 갑자기 독자 여러분께 설문지를 막 나눠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성해달라고. 네, 다들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라는 분위기로 설문지 네. 받아보시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네. 밑작업을 해오셨던 건데요. 사실은 네. 좀 원대한 어떤 계획이 밑바탕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시작부터 그렇게 막 야심차게 준비하진 않았는데요. 음. 처음에는 문학공모전 준비하는 작가지망생들한테 좀 조언 같은 거를 하고, 뭐 그 공모전이란 게 이렇고, 만약에 공모전을 통과하지 않으면 뭐 한국에서 작가 생활하기가 뭐 어렵다든가 쉽다든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점점 그 얘기를 제대로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알아봐야 될 게 많아지더라고요. 네, 판이 뭐. 커지죠. 네네네. 점점. 네. 뭐 차별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심사하느냐. 그리고 그러다가 이 책의 한 절반 정도는 문학공모전 얘기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 채용시장, 공채제도에 대한 얘기인데, 문학공모전도 공채의 일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처음부터 원대하게 쓰려고 했던 건 아닌데 쓰다 보니까 점점 일거리 많아져서 좀 두툼하게 나왔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 책 제목을 보고 좀 네. 궁금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를테면 네. 당선, 그 다음에 콤마, 합격, 콤마, 계급이란 계급. 말이죠. 네. 그러면 당선과 합격이 곧 네. 어떤 계급을 창출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당선, 합격, 계급이라고 이렇게 단어 다른 설명 없이 써놓으니까 약간 무슨 뜻인가 하실지도 있겠지만, 네. 또한 그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슨 뜻인지 또 다들 아시지 않을까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면 우리가 좁은 문 통과해가지고 뭐 당선이 되거나 어떤 뭐 고시급의 네. 어떤 시험들 합격되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신분 상승하지 않습니까? 상승하죠. 네. 예. 많은 시험들 지금 고시라고 부르고 있고, 뭐 조선시대 과거 제도랑 크게 다르지 않고, 그런 것들 비판하려고 한 책이구나라고 느낌 오시면 그 느낌이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책의 독특한 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작가님이 이 문학 제도라는 걸 파헤치면서 네. 거기에만 골몰한 것이 아니라 사실 문학 제도의 어떤 공모전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네. 이 공채 시스템, 그러니까 공개 채용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 네. 좀 신선한 통찰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맙습니다. 네. 저도 쓰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문학 공모전, 우리가 뭐 신춘문예를 포함해서 뭐 한겨레 문학상, 문학동네 소설상 이런 그런 공모전들, 네. 여러 상 중에서 공모전 형태로 하는 그 문학상들이 시험이랑 굉장히 구조가 비슷하구나, 고시랑 구조가 비슷하구나, 그러다가 고시라는 것도 공채의 일종이고요. 네. 그럼 그게 다 큰 틀에서는 공개 채용 제도, 한국에만 또 특별히 있다고 그쵸. 하는 그 제도의 일환이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음. 근데 이거를 취재를 하면서 여러 소설가들 또 작가지망생들을 만났더니 실제로 뭐 등단고시라고 부르는 분도 계시고, 그 공모전 당선되는 것 자체를 어떤 고시 합격이랑 빗대어 얘기하는 거는 뭐 그렇게 드문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워낙 또 경쟁률이 치열하니까요. 네. 네네. 경쟁률 치열하고 이렇게 지망생과 합격자들의 세계로 딱 둘로 나뉘어져 있고, 뭐 여기서 일로 건너가면 신분 뛰는 거고. 네. 네. 뭐 실상 문예창작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는 네. 이 등단이라고 하는 것, 혹은 뭐 공모전에 당선이 된다는 것, 그게 곧 어떤 고시에 합격하는 것이나 뭐 다름없게 여겨지니까, 예, 작가님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는 이제 문예창작학과를 나오지 않았고 공대 나왔고, 뭐 사실 문예창작학과에 대해서 막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책 쓰면서 이제 문예창작학과 학생들 많이 만나고 하니까
얼마나 절박하게 그 시험을 준비를 네. 하는지 알게 됐기도 했고, 심지어 그 전공이 대학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백일장 키드다 맞아요. 이런 말도 있고 몰랐던 거 많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전 당선과 네. 혹은 뭐 등단과 네. 고시가 다른 점이 한 가지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고시에 합격을 하면 네. 이를테면 뭐 의사나 변호사가 되면 네. 고수익을 거두는데 사실 소설가가 됐다고 예, 경제적인 부를 예, 많이 기대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요. 아, 문학계에 굉장히 이 아픈 패부를 그렇죠. 이렇게 예, 수백만 명이 보고 있는 생중계로. 예, 저도 그렇죠. 네. 좀 느끼고 있는 바이고 네. 주변만 봐도요. 네. 그게 딱 느껴지니까요. 사실 뭐 지금 아마 문예창작학과 다니는 학생들도 그 등단을 절실하게 바라는 학생들도 자기가 그거를 통과를 해서 그러면 부자가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거기 있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런 절박한 마음들 다 이해하고, 또 내가 작가 지망생인데 문학 공모전을 향해서 노력하고 뭐 애타게 바라는 마음,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또 돈 벌려는 마음도 아니고, 아마 한국에서 소설가로 활동을 하고 책을 낼 기회를 얻고 또 어떤 진지한 독자들을 만나는 방편이 뭐 그것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그 길이 거의 다인 상황이니까 네. 너무 기다리는 마음이 되겠고, 그게 마치 고시생의 마음과 비슷하다, 뭐 그런 뜻이겠죠. 네. 네. 뭐 한국인으로서는 사실 뭐 공채라는 말은 너무나 익숙해요. 네. 아니 사람을 뽑는다는데 뭐 당연히 공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익숙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알았는데 영어에는 입사 동기라는 말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공개 채용 시스템이 그렇게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걸 이 책에서 또 밝히고 계신데요. 저는 막연히 그렇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제 막연한 생각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다녔더니 네.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에 네. 딱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이런 식의 사람들을 같은 기관의 원서를 받아서 필기시험 치고 뭐 면접 봐가지고 뽑는, 이런 대량으로 뽑는 그런 공개 채용 제도는 한국과 일본에만 아주 특수하게 있는 것이다. 두 나라의 사회 시스템이랑 맞는 거고, 뭐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그런 식으로 채용하지 않는다. 직무 중심 채용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쓰시면서 작가님이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를테면 뭐 작가님은 어쨌든 지금 문인으로서 네. 말하자면 내부 고발의 어떤 형태를 또 취하고 계신 거기도 하니까, 네. 그러니까 문단 안 혹은 문학 안으로만 침잠해서 그걸 보다 깊이 파헤치는 방식으로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이런 고민 하나와 네. 이게 얼핏 보니까 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어떤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걸 좀 확장시켜보자 네. 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 사이에서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확장시켜보자는 생각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됐어요. 뭐 허위평론가님도 살면서 중요한 시험 많이 치셨잖아요. 대학 수학능력평가부터 그렇죠. 네. 수능부터 해가지고 학력고사 치시지 않았? 예, 저는 수능 세대. 네. 학력고사. 아니 저도 아니, 수능 있고, 우리 뭐 이렇게 시험 전날 뭐 덜덜 떨리는 마음 다들 갖고 있고, 그 시험 치기 전에 문제들 보면 이상한 문제 많지 않습니까? 네. 내가 이거 왜 공부해야 되지? 지금 뭐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제가 기본적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 입사 시험도 뭐 여러 번 쳤고, 네. 붙은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요. 근데 문학 공모전에 대해서 다루는 게 그런 문제의식이랑 연결이 되니까 그건 되게 반갑더라고요. 같은 문제이고 그렇다면은 같이 다뤄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넓어졌고요. 거기는 그다지 고민하지 않았고, 내부 고발, 글쎄요. 사실 근데 또 뭐 문단 비판하는 말도 드물지 않아요. 정말 이렇게 날카롭게, 또는 뭐 날카롭진 않아도 굉장히 강하게 네. 공격하는 비판도 많이 있고, 있죠. 그 비판이 없어서 문제인 건 아니고, 저는 저만의 시각으로 좀 다른 각도에서 그 비판을 해보고 싶었고요. 뭐 남들이 아무도 비판 안 하는데 저 혼자 비판을 했다면 부담이 되겠지만 그런 건 아니었고,
다만 제가 문학상을 많이 받았고 네. 저도 어떻게 보면 뭐 문단 안에 있는 사람이고 상당한 수혜자이고 그렇죠. 상당한 정도가 아니라 꽤 큰 수혜자인데 네. 제가 이거를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비판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좀 이렇게 비판을 한다고 하면서 좀 대신 변명을 해주진 않을까, 뭐 그런 부담은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책에 보면 참 많은 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저도 나온다고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네. 한 60여 분을 인터뷰하셨더라고요. 혹시 네.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는지요? 사실 이제 길게 인터뷰한 분이 60분이고 음. 뭐 단체로 막 만나가지고 인터뷰한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까지 합하면 더 될 거고요. 그 60분들한테는 다 감사하고 네. 사실 인터뷰를 거절하신 분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기억에 특히 남네요. 약간 뒤끝을 그치. 발휘하고 생방송에서 막 이렇게 뒤끝 폭발해도 되나? 인터뷰 네. 거절한 분도 있고 하다가 취소한 분도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좀 제가 평소에도 이게 좀 기자 버릇이라서 그런가? 너무 질문하다 보면 꼬치꼬치 막 묻게 되는데 네. 또 비판 쪽의 책인 거는 다들 아시니까 너무 꼬치꼬치 묻다 보면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좀 나 이거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던 것 같지만 저는 뒤끝이 있으니까 여기서 그런 에피소드가 아주 기억이 남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인터뷰를 이제 하셨던 분들에 대한 네. 그 뭐 대화의 내용도 여기에 실으셨지만 네. 일종의 인상 비평도 하셨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네네네. 이 책이 믿음사에서 나왔지만 고 박맹우 회장님과 네. 또 인터뷰를 하셨을 때는 참 잘 대답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언뜻언뜻 쏘아보는 눈빛을 네. 보니까 현역으로 활동하실 때 밑에 네. 편집자들 여럿 고생시켰겠다. 이런 멘트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약간 좀 무서운 상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쁜 상사가 아니라 저 상사는 내가 속일 수가 없구나 뭐 이런 네네. 느낌? 그리고 제가 뭐 어쨌든 제가 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뭐 유도 질문이라기보다는 뭐 이런 질문 같은 거를 네.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답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던졌는데 다 너무 뭐 이런 거 듣고 싶은 거예요? 뭐라든가 또 너무 질문자의 의도를 잘 그쵸. 파악을 하시니까 약간 무섭기도 하고 이 밑에서 일하는 당시에 민음사의 옛 편집자들은 굉장히 긴장한 상태로 일을 그렇죠. 하셨었겠구나. 그런 장강명 생각했습니다. 작가님도 워낙 또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저는 그런 그때 직장에서 약간 도라이과라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이 책에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합격, 당선, 거기에 이제 반대되는 것이 불합격 네. 그리고 탈락인데 이렇게 붙은 사람과 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벽 같은 것이 너무 공고하고 그 차별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쓰여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한국 사회가 시험 사회다. 이거 제가 뭐 굳이 뭐 막 길게 설명을 지금 시간도 한정돼 있는데 할 필요가 있을까 싶고, 시험 사회는 뭐가 안 좋으냐라고 물을 때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합격자랑 불합격자의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는 개천이랑 용들이 노는 곳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그 시험 자체도 그 문제가 글쎄요, 정말 사람의 능력을 잘 가리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뭐 공무원 시험, 대기업 입사 시험 같은 거 보면은 너무 이상한 문제 많고요. 갑자기 도형 이렇게 도형 뭐 문제가 돌리는 나오고. 거 내지는 막 뭐 연도 같은 거 이거 어떻게 외워야 돼 싶은 거 많기도 하고, 그거를 잘 푼 사람이 그 일을 잘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그날 컨디션이, 내가 그날 뭐 두통이 있었다, 뭐 설사가 났다 이러면 떨어질 수 있고, 그 0.1점 차이로 떨어지는 게 정말 실력이 부족한 걸까? 이 한 끗 차이로 붙고 떨어지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진짜 이 사람은 용들이 노는 곳에 갈 자격이 있고 이 사람은 개천에서만 있어야 되는 걸까? 뭐 그런 거 다들 생각해 보시면 뭔가 부조리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기서 갈 수 있는 기회도 1년에 한 번뿐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시험의 경우에는 뭐 10대 말, 20대 말에 치지 않으면 그 시험을 뭐 40대에 쳐서 합격을 한들 뭐 별로 그렇게 뭐 쳐주지 않는 시험들도 있고요.
합격자가 일단 되고 나면 합격자들끼리만 어울려요. 네. 이너서클이 돼서 굉장히 불합격자하고는 다른 세상에 있다. 그런 세상으로, 그런 느낌으로 어떤 귀족? 네. 뭐 이런 느낌의 어떤 내부자들만의 음. 세계가 생기는 거고, 네, 그렇게 시험을 이렇게 문으로 치면요, 한쪽에 지망생들, 네. 한쪽에 합격자들, 그 사이에 뭐 커다란 벽, 이렇게 돼 있는 게 한국 사회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한국 사회를 다른 말로 간판 사회라고 네. 부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시험사회, 간판사회 저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면 어떤 간판이 생깁니다. 합격자라는 간판이. 그게 뭐 무슨 대학 졸업생, 무슨 네. 동문이라는 걸 수도 있고, 뭐 등단 작가라는 걸 수도 있고, 뭐 의사, 변호사 다 어떤 자격증, 고시급 자격증들, 뭐 우리 그 간판으로 뭐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책에 참 취재를 많이 하셨는데 혹시 네.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된 좀 놀라운 내용이라든가 이건 내가 전혀 짐작도 못했는데 정말 취재를 통해서 네. 새롭게 알게 됐다 뭐 이런 있어요. 내용 있으실까요? 네. 제가 여러 공채 중에 특별히 좀 관심 가지고 문화 공모전이랑 제일 비슷한 공채를 하나 좀 찾아서 그 인터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요. 찾은 공채가 아나운서 공채였어요. 아나운서 공채요. 네. 왜냐하면 뭐 공무원 시험이나 대기업 입사 시험만 해도 합격자가 꽤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화 공모전은 보통 합격자 한 명이고, 명이죠. 네. 네. 공동 수상하면 뭐 두 사람인데 그렇게 합격자가 적은 공채가 뭐 있을까 네. 생각해 보니까 아나운서 공채더라고요. 네. 근데 아나운서 공채 그 채용 시장을 얘기를 듣고 저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떤 점에서 놀라셨나요? 지원하는 사람들은 네. 정말 수가 많은데 이분들 다 혼자가 준비하는 분 없더라고요. 뭔가 아나운서 아카데미 같은 거 그렇죠. 대부분 다니고 아나운서 아카데미가 또 그 수강료가 비쌉니다. 네. 비싼데 한 곳 다니는 분도 계시지만 두 곳 다니는 분도 꽤 많은 거예요. 두 곳이나요? 네, 왜냐하면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추천을 이렇게 좀 뭐 군소 방송사, 지역 방송사에 추천을 네네네. 해주니까 그런 걸 노리고 또 두 곳을 다니고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가르쳐 주는 게 과연 합격의 비결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고 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뭐 시술 같은 거를 네. 받는다든가 그 시험 치는 날 뭐 새벽에 굉장히 뭐 연예인들이 다니는 네. 메이크업 샵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고 네. 옷도 뭐 합격에 유리하다는 옷을 어디서 빌리거나 아니면 비싼 정장을 구입을 해서 하고 뭐 그 얘기가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뭐 성형외과 뭐 그런 사교육, 채용 사교육 시장 네. 또 뭐 어떤 취업 컨설팅 업체 이런 사람들이 돈을 다 결국 그 지망생의 돈을 받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거대한 시장이더라고요. 거대한 정말로. 시장이에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제일 약자들이 그 취업 준비생들인데 아나운서 시장뿐 아니라 네. 아나운서뿐 아니라 다른 취준생 돈을 그렇게 취준생을 상대로 돈을 버는 산업이 크고 그게 제일 거대한 곳 중에 한 곳이 아나운서 그 준비생들을 향한 시장 아닐까?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네. 그거는 따로 더 취재를 해서 단편 소설을 썼어요. 네네, 그러셨군요. 괜찮아요 라는 제목이고요. 제목이 괜찮아요 맞나? 제가 쓴 단편인데 제목이 네. 헷갈리네요. 괜찮아요. 예, 예. 그래서 아나운서 준비생이 카메라 테스트를 받는 하루를 다뤘고 굉장히 제가 그거를 취재를 하면서 어느 실제 아나운서 준비생한테 그날 하루랑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하는 노력을 들었는데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뭐 아이돌 댄스 안무도 연습을 해야 되고 시킬지 모르니까요. 네, 네, 면접에서 뭐 너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서류를 통과한 사람도 수백 명인데 그 수백 명에서도 한 명을 제외하고 수백 명을 또 떨어져야 하는. 그러니까요. 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여기에 또 뭐 넣기도 하셨지만 책을 네. 쓰면서 이 분량이 한정돼 있으니까 또 네. 아쉽게 뺀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문학상을 만들지 않고 한국 문학, 한국 소설을 출판하려는 그렇게 뛰어든 출판사 대표랑 주관님을 인터뷰를 했는데 네. 뭐 다 쓰고 보니까 분량이 너무 길어가지고 음. 좀 빼기도 했고 또 뭐 문학상을 새로 만든 네. 그런 잡지사의 또 편집장님 인터뷰도 다 쓰고 보니까 이렇게 뭐 굳이 안 들어가도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장르 소설 전문 출판사 대표분이나 뭐 독서 모임 운영자 네. 인터뷰 조금씩 했는데 이게 뒤에 그분들이 나와야 되는 챕터가 이미 길고 더 얘기가 겹치는 내용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아쉽지만 빼게 됐습니다. 혹시 그 분들께서 네. 따로 연락을 해오진 않으셨나요? 책을 봤더니 아니 인터뷰는 했으면서 내 얘기는 없더라라고요. 아니요, 제가 이거 책 낼 때 미리 연락을 네, 사전에. 자진 신고를 하고 네, 책 보내드리고 네. 제가 또 이제 처음에 이 책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명료하지 않은 상태로 일단은 많이 만나가지고 듣던 말하자면 사전 인터뷰 단계에서 들었던 거라 가지고 그분들 이름은 안 나오지만 네. 그분들의 어떤 인사이트 같은 거는 또 담겨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책의 어떤 중심 내용에 대해서 또 시험, 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문학 이 제도는 네. 왜 이렇게 시험 혹은 간판이라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된 것일까요? 기본적으로는요, 이게 어떤 빨리 발전해야 하는 나라에는 이런 공모전 공채가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네. 사람을 상당히 공신력 있게 또 공정하게 유능한 사람 뽑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공채 제도, 공모전 제도 지금도 한국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인정해야 될 텐데 네. 굉장히 불공정한 사회입니다. 거기서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이 그렇죠. 예, 기댈 수 있는 실력으로 데가. 기댈 수 있는 제도이고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제도가 들어섰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자연스러운 귀결로 합격자들한테 어떤 후광이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간판이 생긴 어떤 원인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간판을 달았다 하더라도 네. 그 합격자들, 당선자들의 세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 소비자, 고객, 네, 네. 독자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있어서 누가 진짜 뛰어나고 누가 별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렇게 간판에 연연하지 않을 텐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의사가 네. 어느 의사가 어떤 수술을 잘하는지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런 거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 네, 몇 년도에 맞아요. 무슨 어느 의대 나왔는지를 따지게 되고 그걸 따지니까 간판에 정말 뭐 간판에 뭐 이화 뭐 네. 이런 이름 뭐 세브란스 뭐 연세 뭐 네. 이런 거 자꾸 붙이는 이유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걸 볼 테니까라고 생각을 하고 의사만 그런 거 아니라 변호사도 그렇죠. 그렇죠. 변호사도 뭐 어느 대학 법대 나왔느냐 따지게 되고 변호사 승소율이 정확히 알려진다면은 그런 거 잘 안 볼 텐데요. 한국이 좀 곳곳이 깜깜이 시장이에요. 곳곳이 깜깜이 시장이고 어떤 사람 평가할 때 별로 이렇게 준거로 삼을 틀이 네. 없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잘 안 하는 사회라 가지고 그런 걸 삼가는 문화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걸 삼가다 보니까 옛날에 무슨 간판 달았는지 어느 대학 나왔어요? 뭐 이런 거 뭐 돌려 물어보잖아요. 막 그렇죠, 자기가 나온 학교 신림동에서 학교 다녔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하고 뭐 막 그런 거 묘하죠. 이렇게 사람을 평가를 삼가다 보니까 더 깜깜해져서 오히려 더 간판이 중요해지고 이상한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 또 이따가 이야기를 네.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 공채 문화가 능력주의다라고 네. 보는 입장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공정한 경쟁을 담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공채 문화에 대한 어떤 긍정성을 좀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네. 장강명 작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 반 정도 동의합니다. 지금 어떤 그런 논란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뭐 공기업의 비정규직, 네.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또는 뭐 학교 비정규직 교원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를 둘러싸고 뭐 그런 논란들
있죠. 어쨌든 예전에 합격한 사람들이 있는데 네. 시험을 쳐서 정정당당하게 들어온 거 아니냐. 반 정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합격한 분들이 뭐가 불공정했다, 네.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시험이 과연 그렇게 능력을 정확히 가리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공무원 시험 같은 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 시험 합격자가 공무원 일을 정말 잘할 것이다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 문제의 가정 자체가 그 좀 약간 엉뚱한 거예요. 암기를 잘하고 뭔가 성실성이 있고 뭔가 들어간 시간을 많이 투입한 사람을 뽑을 확률이 있겠으되 네. 지금 한국의 공직사회가 공무원 사회가 닥쳐오는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능력을 그 시험으로 묻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잘 글쎄요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시험을 쳤던 게 어떤 사람은 작년에 친 사람도 있지만 10년 전에 친 사람, 20년 전에 친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그 20년 전에 그 시험을 합격했다는 게 지금의 실력을 보장하나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뭐 공무원 사회, 교직 사회조차도 스스로도 20년 전에 그 시험을 쳤던 사람, 지금 쳤던 사람 뭔가 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도 네. 있고 이런 얘기 상상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일단 시험을 합격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떤 이너서클에 들어왔고 여기서 네. 쉽게 쫓겨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안주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모든 시험에 운이 따라요. 그렇죠. 네. 네. 운이 없는 네.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 시험이 운 좋아서 합격한 사람도 있고 운이 떨어져서 그날 운이 안 좋아서 불합격한 사람도 있는데 운도 실력이다라는 말을 자기가 합격한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괜찮지만 떨어진 사람 보고 네가 떨어진 건 네. 운 탓하지 마라고 하는 건 좀 오만한 겁니다. 우리가 이게 결국 그 시험이 정확히 능력을 가리고 있고 시험에 떨어진 사람은 실력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회는 좀 잘못됐습니다. 거기는 동의 못 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시험이나 또 이 간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안으로 소속되면 굉장히 경직성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작가님께서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표백이라는 네. 작가님의 등단작부터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이 네. 어떻게 자기의 피가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표백된 하얗게 변해버린 세상에 네.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 장강명 작가님 하면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작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책도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고요. 뭐 시스템에 관심이 많구나, 뭐 세계에 관심이 많다고 해도 좋고 시스템에 관심이 많다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런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게 아마 한국의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도 우리가 시스템에 좀 관심이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내 손으로 만든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 시스템은 있었고 나는 여기 들어왔죠. 네. 그리고 그 시스템이라는 게 그 사람이 아무리 바뀌어도 시스템이 돌아가는 방식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저의 어떤 자유를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간섭을 합니다. 네. 또 뭐 안정된 직장을 얻고 싶으면 한 1, 2년 20살, 20대 즈음에 1, 2년 어디 틀어박혀서 공부를 해 라고 저를 어떤 방식으로 밀어붙이죠. 네. 다른 시스템이 있는 사회에서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열심히 외우면서 밑줄 그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 개인한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저 그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시스템이 양산하는 이 깜깜이 시장 에 대한 그럼 해결책이 뭘까를 고민해 보면 그 깜깜이 시장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 공개가 하나의 답안이 될 수 있다. 작가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스템을 비판하는 책이지만 제가 그 시스템을 또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국 사회 그렇게 막 불태워서 없애버려야 될 사회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 시스템도
어느 정도 기능하고 우리가 지금 다 이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때려 부수고 사람 이제 공채, 공모전 다 없애버리자 되게 무책임한 주장 같아요. 그걸 또 공채 제도와 공모전 제도의 어떤 순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유지하면서 그 순기능을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채 제도, 공모전 제도로는 뽑을 수 없는 네. 어떤 시험으로 뽑을 수 없는 인재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네. 저의 답은 정보를 깜깜이 시장의 정보를 많이 이렇게 밝혀주자 그런 쪽입니다. 의사, 변호사, 뭐 교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한국의 노동시장 전반에 또 뭐 문학계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소비자 관점에서 유능하고 무능하고 또는 뭐 좋은 퀄리티가 좋고 나쁘고를 상사가 선배가 후배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서비스, 그 재화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자연스럽게 능력이 좀 이렇게 그 안에서 경쟁을 유도하고요. 네. 뭐 개천, 그 용들이 노는 큰 바다, 뭐 하늘 이 사이에 뭐 여러 단계의 강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한강이 있고 안양천이 있고 도림천이 있고 개천이 있고 하면은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조금씩 올라가고 여기서 또 조금씩 내려오고 자기가 또 뭐 워크라이프 밸런스 생각해서 아마 뭐 이런 데는 경쟁이 심하겠죠. 네. 그러면은 나는 좀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뭐 이렇게 큰 언론사가 있고 또 뭐 좀 작은 언론사, 특화된 어떤 전문 언론사가 있으면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게 시험을 놔둔 채로 시험의 위력, 간판의 위력을 좀 서서히 없애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정보 공개에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문학장 안에서 작가님이 또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네. 그게 바로 한국 소설이 좋아서라는 네. 서평집인데요. 이걸 또 장강명 작가님이 자비로 네. 인터넷 서점들에 무료로 또 공개를 하셨어요. 네. 참신한 시도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무엇보다 이 자본금을 본인의 문학상 상금으로 했다는데 굉장히 놀라운 정말 또, 좋은 홍보의 기회네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뭐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한국 소설이 좋아서로 검색을 하시면 그렇죠. 로그인 절차 필요 없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댓글 부대로 공모전 당선이 돼서 상금을 상당히 거액을 받았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그 책이 문학상을 하나 더 받는 바람에 오늘의 작가상을 또 받는 바람에 좀 이거 한 책으로 상금을 이렇게 너무 많이 받으면 좀 민망하지 않나 싶어서 두 번째 상금으로 그걸 기획을 했습니다. 네. 한국 소설이 좋아서 기획을 할 때는 당선 합격 계급에 써먹을 생각은 못했고요. 뭐 결국 써먹긴 했지만 문학상을 받지 못한 소설 중에서도 네. 또는 우리가 뭐 등단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작가의 작품 중에서도 제 생각에 재밌는 책, 좀 독자 더 많이 만났으면 좋은 소설 많이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그런 소설 중에 지금 한국에서 책을 쓰는 사람의 소설들이 좀 아쉬운 게 많아서요. 네. 좀 독자를 더 만났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아서 제가 좀 다독한다는 분들 50분한테 네. 요청을 했죠. 원고료를 드리고 재미있는데 잘 안 알려진 요즘 한국 소설에 대해서 서평을 써달라. 네. 그러면 모아서 한국 소설이 좋아서라는 서평집을 내고 이걸 무료로 배포를 하겠다. 뭐 그런 기획이었고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네. 다행히 책이 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 서점에 무료로 배포를 하니까 호응도 좋았고요. 저는 굉장히 뿌듯했고 나중에 또 이제 뭐 문학상을 제가 뭐 이렇게 노벨 문학상이라든가 뭐 이런 걸 받으면 네. 네, 상금을 한국 소설이 좋아서 2, 3 만드는 데 써볼 생각입니다. 이 한국 소설이 좋아서라는 서평집이 좀 독특했던 것이 뭐 인터넷 서점에 무료로 배포되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 소설을 평가하는 방식이 네. 좀 독특하기도 했어요. 이를테면 레이더 차트라는 걸 도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항목들로 이렇게 분할을 한 다음에 네. 무슨 게임을 하면 캐릭터의 능력치를 이렇게 나타내듯이 네. 뭐 재미, 작품성 뭐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서
나눠 놓으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내가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난 재미 쪽에 특화된 작품을 볼래라고 네. 하면서 그런 추천의 기능도 좀 특화돼서 다가오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허이 평론가님 게임 좀 하시나요? 예, 전 좋아합니다. 네. 네네. 네, 저는 그걸 만들면서 제 아이디어는 아니었고요. 월간 책이라는 그 책 실무담을 맡아주신 회사에서 기존의 어떤 서평을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 방식으로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 정보 공개 차원인데요. 우리가 어떤 책을 다른 사람한테 알릴 때 지금 알리는 방식이라는 게 상당히 어떤 문학 엘리트들의 추천사, 책 굉장히 많이 읽는, 네, 또 책 정확하게 읽는다고 하는 분들이 이 책 좋아라고 추천을 해주시는 용도인데 네. 해주시는 방식으로 많이 권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좀 모르겠습니다. 덜 고상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독자 눈높이에서 추천하는 방식 없을까? 어떤 정보를 진짜 제공하고 이 책 읽어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이 책은 이런 책이에요 라고 소개를 해주고 흥미가 당기면 읽어보라는 식으로 그 서평집을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서평집 자체가 뭐 위에서 이 책 좋은 책이니까 읽어 권장 도서집이 아니고요. 이렇게 권한다는 그냥 추천한다는 내용이었고 그렇다면 뭐 어떤 독자는 사실 독자의 취향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럼요. 감동적인 책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빨리 이렇게 책을 읽는 그런 책들 원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좀 어려워도 의미 있다고 하는 책들 좋아하시는 독자 있을 건데 한번 이렇게 참고하시라는 용도의 그런 지표를 내면 어떨까 네, 해봤습니다. 네, 사실 이런 서평집의 기획과 더불어서 작가님이 이 책에서 주장을 하고 계신 게 독자들의 문예 운동이에요. 네. 사실 저도 뭐 문학평론가라는 직함을 달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책에 보면 문학평론가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으십니다. 이를테면 너무 현학적인 이야기들을 뭐 책에 대해서 써놔서 독자들이 접근하기가 우선 어렵고 또 너무 문단문학으로만 치중해 있기 때문에 다른 독자들, 그러니까 그 책 외에 다른 책을 읽고 싶어하는 독자들에겐 다가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많은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말하자면 그 하늘과 개천을 연결시키는 그 중간지대를 독자들의 문예 운동 이라는 것으로 그 성벽을 좀 허물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또 얼마나 작가님이 예상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문학평론가들을 비판을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 주체들이 문예운동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들 문예운동을 합니다. 작가 창작행위 자체가 문예운동이겠죠. 네. 내가 한국문학장이라는 게 있고 어떤 종류의 소설이 나오면 좋겠다. 작가는 직접 그 소설을 쓰는 게 문예운동이겠고요. 평론가들도 문예운동을 한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자기가 지지해주고 싶은 책 또는 그 책의 어떤 컨텍스트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내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를 한다든가 또는 뭐 발굴이 안 된 사람들을 재발굴, 재평가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평론가들의 문예운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출판인의 문예운동, 편집자의 문예운동도 있을 거고요. 뭐 이런 책을 펴낸다, 어떤 사람한테 기회를 준다, 청탁을 한다 이런 거 있을 거고 다 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 독자들이 지금 이제 문학계나 출판계, 한국 문학계나 출판계가 독자들을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책을 쓰고 펴내고 이렇게 추천을 하면 독자는 그거를 따라오는 존재라고 여기진 않겠지만 실제로 독자한테 어떤 역할을 주지는 않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한국 소설 독자들이 또 지금 한국에서 책을 읽는 독자들이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거든요. 그럼요. 굉장히 수준이 높고 그리고 독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독자 눈높이에서 어떤 책 읽고 이 책 좋아, 안 좋아 또는 어떻게 읽었다라고 그 서평을 쓰는 것 같은 일
이거 독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고 독자들도 독자들 있는 곳에서 문예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한국 문학이 풍성해지고 또 어떤 작가들은 중간에 문학평론가나 출판인, 편집자들이 지지를 못하지만 독자들만이 지지해서 이 작가를 응원하고 그 사람의 작품 세계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글을 쓰는 작가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한국 뭐 대중소설 작가들이 그렇겠고 또 어떤 뭐 장르 문학, 청소년 문학 이런 쪽들이 지금 사실 지지를 많이 다른 문예운동 지지를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독자들이 발견을 해서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음. 그래서 저는 독자들의 문예운동을 뒤에서 약간의 제가 제시하는 대안으로 네, 제시를 해봤어요. 네. 저는 작가님이 꿈꾸는 이 건강한 미래의 모습은 무엇일까 또 이 책을 보면서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이게 비단 한국 문학장 안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예, 넓게 보면 한국 사회 전체로까지 이 이야기를 좀 확장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가님이 생각하는 좀 나아진 미래라는 건 어떤 걸까요? 뭐 굉장히 질문 거창하지만 제가 네. 드릴 수 있는 답 너무 상식적이고 뻔한 답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을 실력을 평가를 하고 싶으면 지금 실력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이 있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라는 거지. 그 사람이 옛날에 뭐 10년 전, 20년 전에 무슨 대학 나왔다, 네. 무슨 시험 통과했다, 뭐 그 사람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고 그 사람이 어떤 명문대를 나오지 못했다라고 배제하지 말자.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어떤 그렇죠. 사람 실력 평가하고 싶으면 그 사람 실력, 지금 실력을 봐야 된다. 그 사람 실력을 파악하는 방법을 좀 우리가 개발을 해야겠고, 그래서 기회를 실력 있는 사람한테 주자. 뭐 옛날에 그 사람이 무슨 대학 나왔는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옛날에 그 사람이 뭐 어디 뭐 고등법원 뭐 무슨 뭐 어느 부장판사까지 했다. 뭐 이게 지금 변호사로서의 실력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지금 한국 사회가 그 당연한 걸 별로 실천을 못하고 있고 저는 되게 당연하고 상식적인 쪽으로 가야 된다고. 네, 그게 제가 바라는 나은 미래입니다. 네. 이 책이 볼륨이 상당히 좀 있어요. 그래서 읽기에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독자들이 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네. 점에서 작가님이 직접 이 책을 좀 재밌게 읽는 팁을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독자 여러분, 이게 책이 조금 두꺼워 보이지만요, 읽으신 분들은 다 이렇게 빨리 후딱 읽으셨다고 해요. 책에서 네. 이 책 관심 가질 독자가 좀 몇 종류 있을 것 같은데요. 서로 다른 카테고리로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독자분들, 작가 지망생이고 내가 지금 한국에서 소설을 쓰고 싶고 나 일단 문학 공모전에 어떻게 하면 당선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다라는 분들한테 중간에 아마 5장에서 6장까지 제가 어떤 심사 과정을 르포를 하고 심사위원들 이야기를 좀 다룬 게 있습니다. 실제로 또 심사에 참여하기도 하셨으니까. 네. 제가 참여한 얘기도 적었고요. 또 뒤에 부록에서 어떤 팁 같은 거 좀 소개를 했는데 뭐 그분들은 일단 급하시면 그 부분 먼저 읽으셔도 좋고요. 네. 또 한국 문학계, 출판계 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이 공모전 얘기, 공채 얘기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구성이에요. 그래서 공채 얘기가 뭐 1.5장, 2.5장, 3.5장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0.5장들을 건너뛰고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저의 바람은 뭐 기왕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뭐 공채제도 얘기, 또 한국 사회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그냥 한번 순서대로 읽어주시면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 독자층이 매우 넓어질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독자층이 넓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왜냐하면 문학상을 중심으로 나서. 이야기를 표면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시험 시스템, 취업 준비생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텐데 이 책이 자기의 그런 관점을 좀 예리하게 벼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책을 뭐 안 읽으셔도 괜찮고요. 안 읽으실 분에게도 꼭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 시험 사회의 여러 가지, 시험 사회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제가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중에 하나는요. 그 사회는 굉장히 좌절감이 팽배한 사회가 됩니다. 늘 합격자는 소수고 대부분은 떨어지잖아요. 네. 모두한테 시험을 치라고 강요를 하는데 대부분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들 그거에 대해서, 그 떨어진 거에 대해서 마음에 상처를 안고 그 상처가 되게 오래 가요. 나 네. 능력이 없는 놈이구나. 근데 제가 여기서 억지로 뭐 그런 얘기를 펴려고 억지 논리를 편 게 아니라 문학상 심사 과정도 그렇고 들여다보면은 불공정하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네. 뭐 어떻게 해서든지 운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음. 다른 공채 제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시험 문제들이 자의적이고 굉장히 순진한 가정에 기대고 있고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뭐 행동경제학 창시자가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들 같은 게 있는데 그 시험이 지원자들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니까요. 거기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루저다, 패배자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네. 적어도 시험사회라는 시스템 안에서도 그 시스템이 나를 발탁을 안 했더라도 나의 잠재력이 부족하고 내가 루저인 건 아니라고 최소한의 어떤 자존감은 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지키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준비한 질문을 작가님께 여쭤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네. 지금 또 네이버 생중계로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잖아요. 네. 궁금한 점들 또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메신저로 네. 또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글이 많이 달렸나요? 한 두 가지 정도 네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작가님은 그 많은 공모전에 지원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공모전에 지원하셨습니까? 되게 부끄럽다. 제가 겁에 질려 있었던 게 제일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겁에 질려 있었다. 예. 그리고 뭐 지금도 아마 공모전 지원하시는 다른 분들한테도 저는 뭐 그 잘못됐다는 생각 전혀 안 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잘못됐다는 생각은 그렇게 안 하는데 회사를 다니다가 한 30대 후반에 갑자기 전업 작가가 됐고 굉장히 글을 발표할 길이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네. 뭐 저는 그때 이미 작가로 데뷔해서 책을 2권을 낸 상태였는데도 청탁이 오지도 않고 제가 투고를 하면 뭐 답장도 제대로 안 오고 그래서 어떻게든 작가로 살아남아야겠고 공모전에 문학상을 더 타면 일단 상금도 받고 그쵸. 제가 또 주목도 받겠지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네. 그때 생각에는 두 가지 전략이 저한테 있었는데 하나는 좀 이렇게 굉장히 대중적으로 먹힐 것 같은 그런 소설을 써서 여러 곳에 투고를 하자. 그래서 실제로 투고를 많이 했고요. 네. 또 한 원고만 투고한 게 아니라 여러 원고를 투고를 했고 그리고 또 공모전에도 응모를 많이 했습니다. 네. 공모전에만 보낸 원고도 있고 투고로만 보낸 원고도 있었는데 어. 결과적으로는 공모전 합격이 더 쉽더라고요. 저의 원고 성향이 좀 네. 뭐 문학상 성향에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저의 생각에는 한국에서 투고로 작가가 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많이들 그러니까 지금 다들 또 공모전을 준비를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를 둘러싼 상황이 그랬고 저는 그 방법이 최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거기에 환경에 맞게 했습니다. 네. 이게 뭐 어떨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게 좀 한편으로는 좀 뻔뻔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좀 네.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근데 지금 공모전 공채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뭔가 약간 완벽하게 정의롭지는 않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거기에 응모를 한다는 게 뭐
비겁한 일이라든가 뭔가 타협이라든가 그렇게 여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다 같이 연대해서 천천히 바꿀 일이 있고 어떤 종류의 죄책감을 뭐 그 지망생들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질문이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되게 횡설수설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좀 부드러운 걸로. 네. 두 번째 질문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학상이 아니라면 작가 지망생들은 어떤 문을 두드려야 하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아, 이것도 굉장히 힘든 질문이네요. 지금 뭐 투고로 등단하신 분도, 투고로 데뷔하신 작가분들도 없진 않죠. 네. 있지요. 있고 또 뭐 요즘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생겨서 웹소설로 뭐 데뷔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해서 데뷔를 한 분들도 같은 선상에 놓고 우리가 뭐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간판을 달았든 간에 현재 실력을 평가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는 문학장 안에 이미 있는 사람들의 몫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좀 뻔뻔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정직하게 솔직하게 답을 드리는 게 맞겠죠. 뭐 문학 공모전 여전히 좋은 제도고, 그러니까 그거를 거친 사람들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느냐 하면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작가 지망생들이라면 문학 공모전 도전하는 거를 뭐 도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치 꼭 이런 기분이에요. 학벌자 제도를 네. 실컷 비판을 해놓고 근데 너는 자식한테 대학 가지 말라고 하겠느냐라고 하면은 가는 게 좋다고 네. 얘기를 하는,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그 학벌에 대한 차별이 있으니까요. 이게 정말 생방송이 아니고 녹화 방송이면 어떻게 좀 편집 좀 하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문학 공모전 거치지 않은 분들, 나의 글은 공모전을 거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글쓰기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좁은 길이지만 몇 가지 길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웹소설도 있고 투고도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그 공모전이 그렇게 스펙트럼이 좁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응모하시는 것도 괜찮겠고, 또 요즘 장르 소설 공모전들도 또 이제 나오더라고요. 네. 뭐 교보문고나 예스24나 이런 인터넷 서점들이 주최하는 곳도 있고, 황금가지 같은 장르 소설, 황금가지 엘릭시르 같은 장르 소설 출판사들이 주최하는 공모전도 있고, 이런 곳도 있고, 또 웹소설 플랫폼에서는 작가 에이전시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면서 발굴을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은 어쨌든 완전히 다 중단된 거는 막힌 건 아니니까요. 공모전 외에도 꾸준히 도전을 하시고, 공모전도 좋은 제도입니다. 거기 도전하시는 것도 저는 권합니다. 네. 작가님께서 아주 현실적인 답변을 해주셨지만, 그 다른 길, 그 외에 다른 루트를 지금 발명하자라고 하는 것이 또 이 책의 주요 요지이기도 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 해리포터 같은 작품은 아마 문학상에 투고를 했다면 절대 문학상을 좀 받기는 좀 어려웠던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또 한 편집자가 그냥 그거 재미있다라는 이유로 출간을 하면서 굉장한 또 신드롬을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루트가 또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다방면의 어떤 길을 찾는 것, 그게 또 중요한 일이겠죠. 그런 다방면의 발탁, 선발, 발견 경로를 만들어내는 거는 기존의 문학장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지원자들은 지금 어쨌든 뭐 그걸 꿈꾸시는 분들은요, 뭐 제가 글쎄요, 무슨 영어 속담이 생각이 났었는데 정확히 그게 뒷부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인용을 하려다 까먹었고, 상황은 지금 여러 가지로 뭐 불리한 상황, 불공정한 상황이 닥쳐올 수 있겠지만 그거를 타개해 가는 건 또 당사자들 각각의 어떤 뭐 해야 하는 일이죠. 우리가 뭐 불공평한 세상, 불공정한 세상을 왔다고 해서 여기를 지금 뭐 난 이 세상을 떠나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저 그 타계에 관련한 노력 응원합니다. 마음으로나마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수소설의 연출인 것 같다. 세 번째 네. 좀 또 질문이 여쭤볼게요. 있습니까? 예. 네. 네 개를 댓글 보내주셨는데요. 아직 질문들이 시간이 예, 날카롭네요. 네. 좀 남아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장강명 작가님도 명문대 네. 또 메이저 언론사 여러 문학상 수상 등 이 좋은 간판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경력이 있는 당사자로서 이 책을 쓴 데에 대한 회의적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도 있어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작가님이 또 이 책 서두에 많은 네. 이야기를 써놓으셨는데요. 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원고 이제 끝나갈 무렵쯤에 당연히 그 생각을 했고요. 뭐 내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 나 이 제도에 뭐 공채제도, 또 학벌제도, 또 공모전 제도의 정말 핵심 수혜자인데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을까? 그것도 부담이었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걸 제대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부담이었습니다. 그 두 개 질문에 제가 그냥 어떤 변명처럼 답을 드리면은요. 하나는 그거를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거를요. 그 사람의 자격을 따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자격이 있고 누구나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물 보호를 하자는 주장을 하는 분들한테 너 오늘 점심에 햄버거 먹었잖아. 근데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비판이 저는 굉장히 비생산적인 것 같아요. 입을 틀어막는 용도이고 그러면 학벌 문제는 뭐 그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만 예를 들어서 뭐 고졸만 얘기를 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자격을 따지는 게 우리의 어떤 토론과 논쟁을 풍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사회로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뭐 어떤 논리에서도 뭐 그런 오류가 있잖아요. 그 말의 내용을 따져야지 그 사람을 인신공격을 하는 거 사실 오류인데 제 자격보다는 내용이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격 문제는 넘어갔고요. 제가 이거를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봤느냐 여전히 자신이 없죠. 여전히 자신이 없는데 공채제도도 그렇고 공모전 제도도 그렇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현장을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문학상 심사위원들한테 그거 어떻게 심사를 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직접 물어보고 심사 현장을 르포를 하고 문학상 만든 분들한테 이거 왜 만들었느냐 이런 단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답하는 그런 과정은 그런 글은 제가 잘 못 봤어요. 좀 약간 인상 비평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문화 비평의 큰 틀 안에서 담론식으로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걸 증언을 듣고 인터뷰를 하고 채록을 한 그런 기록집의 용도로는 이 책도 어떤 1차 자료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면에서는 그 부분은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뭐 이 책을 읽고 다른 식으로 또 소화를 해서 장강명이 이렇게 들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장강명의 해석과는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그건 또 저는 환영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로 머티리얼로 이게 활용이 되면은 이 책의 활용집도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덧붙이면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험 사회의 여러 가지 폐해를 말씀드렸는데 또 폐해 중에 하나가 제가 그 폐해를 요목조목 책에서 다루는데요. 폐해 중에 하나가 반드시 미신이 퍼집니다. 시험 관문이 좁고 지망생은 굉장히 절박하기 때문에 이 지망생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저 문을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미신이 퍼져요. 예컨대 뭐 문학상 공모전에 할 때는 어떤 폰트로 해야 된다. 네네네. 글자 크기는 무슨 뭘로 글자 해야 크기로 된다. 해야 된다. 이런 그것도 거군요. 작은 미신이고 좀 더 큰 미신은 뭐 무슨 문학상은 어떤 스타일로 써야 합격한다. 이것도 저는 미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미신이라고 박은 이유도 그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취업 시장에서는 뭐 정말 어이없는 미신 중엔 취업 부적도 있고 그렇죠. 뭐 삼성, LG는 이런 얼굴을 좋아한다. 뭐
승무원은 뭐 무슨 이마 라인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다. 그러게요. 예, 이런 거 미신이겠고요. 뭐 대학 입시를 둘러싸고도 미신 많죠. 뭐 이렇게 입시 컨설턴트들이 뭐 하는 이야기, 뭐 소논문을 어떻게 쓰면 네. 무슨 경시대회를 나가면 뭐 수시 평가할 때 뭐 영향력이 있다 이런 거 검증 안 된 이야기들인데 응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혹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제가 어떤 현장에 가서 이렇게 직접 그게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으면 발탁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으면 미신의 상당수가 사라질 텐데 그런 용도로도 좀 책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망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미신에 현혹되지 않기를 그런 지망자 착취해 먹는 산업들이 한국에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좀 빠지지 않는 용도로도 그런 역할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달아주신 댓글 질문은 이 정도로 가름을 하고요. 이제는 네이버의 공식 질문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네이버 생중계를 하는 분들께는 언제나 이 질문을 여쭤본다고 하는데요. 네. 장강명 작가님에게 책이란? 네. 이란 물음입니다. 그 다른 분들 답하신 거 보니까 되게 멋있게 답하셨던데 네. 저 뭐 궁리하다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음. 저한테 책은 집입니다. 집. 네. 뭐 저는 좀 사람 만나는 거 약간 만날 때마다 좀 부담이 되고 긴장하게 되는데 제가 제일 편하게 하는 일이 책 읽는 일 그리고 책 쓰는 일이에요. 그래서 책 사이에 있을 때, 책 속에 있을 때 제가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한 기분이 들어서 저한테 책은 집이고요. 어떤 좀 그런 의미 말고 실제로도 저라는 인간이요. 책 속에서 사는 인간 같아요. 나중에 제가 뭐 살다가 죽었을 때 네. 저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좀 엉뚱하지만 책이 책을 낳는데 그 중간에 어떤 무슨 타자기라든가 그런 용도로 저를 써먹는 거 아닌가. 정말 책이라는 집 안에서 어떤 도구처럼 이렇게 글을 쓰고 책들의 후손을 만드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해서 저한테 책은 집입니다. 네. 장강명 강원입니다. 작가에게 책은 집이다. 네.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좀 긴 시간 동안 시청자 여러분께서 장강명 작가님의 당선 합격 계급에 대한 또 이야기 들어주셨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맙습니다. 좀 제가 이렇게 방송에 익숙하지도 않고 또 뭐 말주변이 뛰어나지도 않아가지고 중간중간에 뭐 말을 하면서도 이 얘기 아닌데 싶은 때가 있더라고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선 합격 계급 쓰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 아까 그 메시지입니다. 그 시험이 사람 잠재력 결코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당선됐다고 그 시험 떨어졌다고 너무 좌절하실 필요 없고요. 그 시험에 합격했다고 또 너무 뽐내서도 안 됩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제가 박수를. 대신 그리고 우리 쳐드리도록 다 하겠습니다. 같이 간판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네이버 생중계를 통해서도 네. 이 책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눴지만 또 당선 합격 계급에 대해서 다음 주 금요일 TBS TV 책방 북소리의 북콘서트로 또 출연해서 또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신다고요. 예, 그 TV 책방, TV 북소리, 북소리 그 PD님이랑 작가님이 엄청 준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막 재밌는 준비를 하시는데, 거기서는 좀 직접 이제 오신 분들이랑 좀 이야기도 해보고, 또 날카로운 질문도 카메라 앞에서 대답할 때보다 조금 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뭐 같은 카메라지만 녹화 방송이니까. 그것도 카메라 앞에서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이 조금 아쉬우셨던 분들은 그 TBS 방송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강명 작가님과 함께 당선 합격 계급이라는 책으로 여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는 장강명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왠지 모르게 체게바라가 한 유명한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에는 불가능한 꿈을 갖자. 저는 이 책에서 리얼한 현실의 이야기를 정말 다루고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점을 조목조목 파악하고 작가님이 날카롭게 그걸 유파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그냥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인정하되 그걸 바꿔나가려는 노력은 게을리하지 말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 명제가 떠올랐는데 여러분들은 또 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딱 어울리는 말이네요. 준비해 오신 거죠? 약간 대기실이에요? 네. 딱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장강명 작가님과의 대화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강명 작가님과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